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정신건강 기말고사 시험 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지 싶습니다. 먼저 이제 기말고사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요. 교재 93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겠고요. 두 문제가 나가는데 첫 번째 문제는 노이로제의 특징에 대해서, 노이로제의 원인과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좀 길게 설명하는 큰 문제 하나 나가고요. 두 번째 문제는 불안장애, 공황장애, 공포증, 강박장애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는 작은 문제 하나 이렇게 나갈 겁니다. 특히 이제 노이로제의 목적, 원인과 목적 이 첫 번째 큰 문제가 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조금 상세하게 좀 길게 적어야 됩니다. 너무 간단하게 적으면 점수가 나가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은 교재 226페이지 조현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에서는 노이로제가 이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고, 두 번째 오늘날 이제 정신장애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건 조현병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신분열증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해가지고, 스키조라는 말은 찢어지다, 분열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이, 의식이라는 것이 나라는 자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덩어리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의식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컴플렉스들, 내용물들이 힘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자아가 단일한 자아의 형태를 이렇게 유지할 수 없고 이렇게 찢어져 버리는 거죠. 이 그림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컴플렉스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뭐 대부분들이지만, 이 자아가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면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뭐 지키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경증은 이런 컴플렉스들이 자꾸 이제 찔러대니까 증상이 생기는 걸 그랬잖아요, 그죠? 이 조현병은 아예 이 안에 있는 컴플렉스들, 무의식의 마음의 덩어리들이 밖으로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바깥에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간단히 말하면 일종의 그런 원리입니다. 정신이 자아를 중심으로 한 덩어리로 있지 못하고 찢어지고 분열돼 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것이 조현병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가, 나라는 자아가 주 기능이 돼가지고 이런 정신의 내용물들이 통제가 가능해져야 되는데, 이러한 이제 분열된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정신 기능들이 오히려 자아를 능가하고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죠.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휘어잡으면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그 힘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사고하고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 조현병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정신분열증이라는 말 자체가 좀 무시무시하게 들리기 때문에 한국 이 정신건강의학회에서는 조현병이라는 말로 이제 바꿨습니다. 원래 영어로는 뭐냐 스키조프레니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조현병 해서 현을 조율하다는 뜻입니다. 현,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줄 이제 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이제 조율하는다, 조현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는가 하면, 조현병은 그냥 이 신경증하고는 달리, 노이로제와는 달리 순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뇌신경의 장애가 생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뇌신경도 하나의 이제 현이잖아요, 그죠? 줄이잖아. 그 꼬여있고 자기가 있는 그런 현들을
이제 치료를 통해 가지고 조율한다,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현병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붙인 겁니다. 내가 이제 그동안 그 노이로제 치료에 대해서는 심리 치료하는 것들을 몇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했었죠. 나한테 온 환자들 중에서 조현병 환자도 몇 명 있었는데,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금은 내가 그 조현병 환자는 아예 약물 치료하고 병원 치료를 하는 걸로 하지 더 이상 받지는 않아요. 신경증 환자들을 주로 받죠. 우리 성당에서 상당히 오래된 조현병 환자가 한 분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가족들하고 어렵게 재입원을 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2014년도에 나한테 그 치료를 받으러 왔던 분인데 30대 초반부터 발병이 됐던 분이에요. 그 이후로 정신분열증 약을 이제 계속 먹어왔는데 중간에 자기 그냥 자의적으로 조금 괜찮다 싶으면 끊다가 먹다가 이거를 반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이제 2014년도에 치료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 조현병 환자는 이미 아주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 같은 치료 방식으로 이제 무의식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치료는 좀 위험하다는 것을 감안하고 시작을 조심스럽게 했더랬어요. 치료를 시작하면서 이제 조현병 약을 끊게 하고 80일까지 약 한 2달, 한 석 달 가까이 이제 금약을 하면서 이렇게 경과를 지켜봤는데, 그리고 치료를 계속 했는데 병이 재발되기 시작했어요. 병이 재발되기 시작하고 이제 이 조현병 증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논둑에 뭐 뱀이 버글버글 그런다든지 성당 안에 마귀들이 버글버글 하기 때문에 청소하러 가야 된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해서 그 당시에도 가족들하고 정말 007 작전 하듯이 해가지고 이분이 덩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조현병이 재발하면 병원에 안 갈라 그래요. 안 갈라 그러고 다시 약을 먹어야 될 필요성도 안 느끼고 내가 왜 먹어야 되느냐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동네에 있는 파출소 경찰들하고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협조를 해서 이분 이제 약을 주스에다가 타가지고 이제 모르게 먹여서 잠들게 해가지고 이제 정신병원 그 앰뷸런스 불러서 입원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2014년도인데 그리고 한 달 정도 이제 약을 먹고 조금 다시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최근에 와서 또 자발적으로 그냥 이 약을 안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약을 안 먹으면 자꾸 이제 그 원래 조현병이 그 자체로 폭력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정신분열증 환자, 조현병 환자 그러면 이제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엄마에 대한 어떤 이렇게 분노가 많이 잠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약을 먹을 때도 좀 정상적으로 있을 때도 엄마에 대한 분노를 자꾸 표현하는 편인데 금약하고 이렇게 있으면 엄마에 대한 폭력성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80 넘은 노모의 이 팔에 멍이 시커멓게 될 정도로 어머니 팔을 막 움켜잡아가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뭐 아들도 중학교 1학년짜리 이제 아들 하나 있는데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내가 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약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나보고 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왔느냐고. 우리 집의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그래서 이 동생분하고 나하고 이제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이번에도 억지로 특히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잘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병원을 수배해가지고 겨우 이제 이번 5월달에 다시 재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은 입원을 하면 한 달 정도는 기본으로 입원해가지고 약을 먹으면서 퇴원이 가능한가 이제 그거를 지켜보게 돼 있어요. 이런 사례도 있었고 그 외에도 내가 조현병 환자를 한 2건 정도 이제 더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 심리치료가 조현병 환자한테는 좀 위험하구나. 왜냐하면 내 심리치료는 무의식의 내용물들을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그거를 해소시키는 방법인데 이 조현병 환자들은 이렇게 자아가 이렇게 약하고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물들이 올라왔을 때 더 깨져버리기 쉬운 거예요. 더 분열되기 쉬운 거지. 일반 노이로제 환자들은 그런 치료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그거를 견딜 힘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데 조현병 환자들은 위험하다 싶어서 이제는 더 이상 조현병 환자는 아예 내가 치료에 받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현병 환자에 대한 영화를 한번 보시려 그러면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뷰티풀 마인드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미국의 이렇게 천재 수학자 존 내슈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실제 삶을 영화화한 내용인데 그분이 그 당시에 이제 정신분열증 환자였어요. 그분의 인생을 이렇게 쭉 영화로 이렇게 다룬 영화인데 참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226페이지. 조현병이란 무엇인가? 처음으로 이제 이 조현병을 분류한 의사는 1883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 크레펠린이라는 사람이 이제까지 이 정신병의 증상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관찰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이걸 책으로 엮어냈는데 이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정신병이라고 생각한 병 가운데 하나가 이제 조발성 치매라고 부르는 병입니다. 조발성 치매라는 것은 치매가 조기에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일찍 바보가 되는 병이다. 그래서 조발성 치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조현병, 정신분열증이라는 이제 병이었어요. 이 이제 조발성 치매를 정신분열증, 스키초프레니아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은 1911년도 스위스 취리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였던 오이겐 블로일러 교수가 이제 스키초프레니아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조발성 치매라고 해서 조기에 바보가 되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이제 이 병을 관찰해 보니까 그 병이 반드시 이렇게 멍청하게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어요. 단지 정신 기능이 이렇게 분열되어 가지고 이제 서로 연관성을 잃어버린 상태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아가 중심이 돼 가지고 정신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정신 기능이 그만 자아가 통제력을 잃어버리니까 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있잖아요, 그죠?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다른 인격체가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열되어 있는 상태죠. 근년 정신분열증을 한국정신의학계에서는 조현병이라 바꾸어 부르기로 했는데 그것은 정신분열이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공포스러운 표현으로 들린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조현병이란 악기의 현을 조율한다는 뜻인데 여기에 병이 생겼다고 해서 조현병이라 지은 것이다. 심리적 기능이나 뇌의 신경회로 간의 균형이 깨진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그죠?
심리적 균형만 깨져가지고 생긴 마음의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노이로제라 그랬잖아요. 마음의 문제, 그죠? 심리적 기능에 어떤 장애가 있는 거, 신경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조현병은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뇌의 신경회로 여기에 이제 장애가 있는 걸로 추정하는 걸로 해서 이제 이 조현병의 두 가지 이제 측면이 특징이 지어지는 거죠, 분명히. 이제 조현병을 오래 앓고 있는 사람을 보면요, 얼굴 표정이 멍합니다. 별로 감정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겉보기에는 좀 페인처럼 그런 바보처럼 이렇게 보여서 자칫하면 이 조현병 환자가 머리가 나빠졌거나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능이요, 아무리 오래 조현병을 알아도 지능이 떨어지거나 멍청해지진 않습니다. 뭐 다른 요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내가 이제 예를 들었던 우리 성당에 이제 재입원했던 그분도 예전에 대학도 좋은 대학교 나온 분이에요. 학교도 서울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라든지 정상 약을 먹고 있을 때 생활할 때 보면 좀 표정이 멍하고 이렇게 보여서 그렇죠.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똑똑해요. 기타도 잘 치고 이렇게 농사도 잘 짓고 그래서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 보면 227페이지 중간에 보면 책을 볼 때 생각이 잘 진행되지 않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거는 환자가 바깥 일에 주의 집중을 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책이 머리에 안 들어오고 따라서 기억도 안 나는 것이다. 멍청하고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은 그가 바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에 대하여 극도로 무관심해졌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집에 거실에 큰 호랑이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아니면 이제 뭐 귀신이 뭐 우르르 한다고 생각해봐요. 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온통 신경이 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 오늘 뭐 술 한잔 하러 나간다든지 뭐 외출한다든지 영화 보러 간다든지 신경 못 쓰겠죠. 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분열증 환자들이, 조현병 환자들이 좀 멍청해 보이고 별로 다른 일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건 뭔가 하면 이렇게 마음 안에 이런 큰 부분들이 막 이렇게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에 온갖 지금 신경이 쓰이고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예. 바깥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죠. 노이로제 환자들은 이야기했듯이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지만 생활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현병 환자들은 노이로제 환자들의 그런 무의식적인 어떤 에너지보다 10배, 20배 뭐 이런 기운이 막 올라오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여기 보면 227페이지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몇 년 동안 정신병원 이렇게 구석에서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이렇게 멍하게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병실에서 있었던 일, 뭐 의사나 간호사가 했던 말 이런 거 다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이렇게 그 의료진들이 당황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228페이지 보면 조현병 환자는 남의 일에 관심이 없고 자기만 아는 경험 세계에 집착하는 것이 특징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입원했다는 그분도 병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있었던 거예요. 다 기억해요. 예. 자기는 어떻게 입원시켰고 또 거기서 무슨 약을 먹었고 다 기억합니다. 생생하게. 예.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입원시킬 때 뭐 억지로 이렇게 막 경찰 동원해서 그렇게 하지도 그렇게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그런 걸 다 기억하고 나중에 마음에 가족에 대한 어떤 원한을 가질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다 알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조심스럽게
이제 이 사람이 정말 모르도록 조심조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지. 뭐 우격단임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현병 발생에 기여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이다. 유전적, 환경적, 심리, 사회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서 발생한다. 근데 유전적인 요인은 아직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전적인 부분은 크게 이렇게 작용하는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환경적, 심리, 사회적 이런 요인하고 이제 이런 요인이 더 크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평생에 한 번 조현병에 걸리는 비율은 100명에 한 사람이니 조현병은 비교적 흔한 병이라 할 수 있다.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흔한 병이죠, 그죠? 청소년기에 많이 발병하나 40세 이후에도 발병할 수 있다. 치료하면 잘 낫는 병이지만 재발하기 쉽고 만성으로 이행되기 쉬우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치료를 잘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2016년도 나이대별로 이 조현병 진료 인원을 살펴보면 30대, 40대,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 중에 40대가 제일 많아요. 근데 20대에 이제 청소년 시기나 20대에도 걸리기 쉬운데 이때 이제 그 진료에 안 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 좀 쉬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 진단 받으면 우리 옛날 분들은 이제 그것도 마치 무슨 전과 기록이나 되는 것처럼 정신병원에 이렇게 그런 조현병 기록이 있으면 앞으로 장래에 결혼 문제라든지 뭐 사회 진출하는데 장애가 될까봐 이제 뭐 병원 안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조현병은 어떻게 시작되며 어떻게 나타나는가? 228페이지. 학교 다니며 잘 지내던 아이가 갑자기 횡설수설하고 이상해지는 수도 있고 별로 눈에 띄는 이상은 없는데 친구들을 멀리하거나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머리가 아프다든가 주의 집중이 산만해지면서 차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눈에 띄게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는 수도 있다. 자세히 보면 가족들이 이상하다고 병원에 데려오기 전에 상당 기간 혼자 생각에 골몰하는 경향이 있고 노이로제 증상같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때로는 세상이 자기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듯 실감을 못 느끼는 등의 경험을 한다.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 있는 특이한 증상을 들어보자. 노이로제 때도 좀 해서 좀 겹치기도 합니다만은 노이로제 이 조현병의 진단을 내릴 수 있는 특이한 증상에는 환각, 망상, 연상의 해이, 긴장과 흥분, 정감의 부적절함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이렇게 꼽아놨습니다. 환각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그런 우리 감각이 들어오는 외부 자극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확신하게 되는 잘못된 지각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하는 이런 감각 기관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가 외부의 것들을 이렇게 지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예를 들면 이제 눈앞에 보이는 뭐 핸드폰이라든지 실제로 있는 거 보고 이게 핸드폰이구나 지각하는 건 정상이죠. 근데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자극이 있고 이를 잘못 지각하는 것은 착각이라 그러죠. 예를 들면 이제 좀 어두운 숲속을 지나가다가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고 생각해서 깜짝 놀라는 것은 착각이죠. 외부 자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환청, 환시, 환촉, 환미, 환후 이렇게 부릅니다. 환각작용이죠. 환청 보이는 거, 환청 들리는 거, 환시 보이는 거, 환촉 이렇게 없는데도 뭔가 접촉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환미
실제로 어떤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입안에 이렇게 맛이 이렇게 느껴진다든지 환후 없는 건데도 냄새가 난다든지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